인생은 철학과 위배된다. 게으름이 없는 곳에 행복은 없고 무용한 것만이 만족을 가져다 준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톤 체홉의 이야기로 영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이고요. 특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듭니다. 게으름이 없는 곳에 행복은 없고 무용한 것만이 만족을 가져다 준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실리와 실용, 실익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된 현대의 우리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게으름 속에 혹은 무용한 것에 어쩌면 책 읽는 행위가 이와 유사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4년인가요? 그즈음에 개봉한 영화 피와 뼈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피와 뼈라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첫 번째 볼 때는 좀 힘들었는데 좀 잔혹한 장면들이 있어서 두 번째 볼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제가 이 영화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무지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사를 했더니 훨씬 이 영화가 재밌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와 관련된 영화를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뼈는 양석일이라는 소설가의 원작 소설이다. 2004년이네요, 개봉. 오, 그럼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 영화에 좀 가장 많이 주목했던 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탑 배우들이 한 명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우르르 쏟아집니다. 저 사람도 아는데? 저 배우도 아는데? 이런 일본의 배우들이 왜 이런 영화에 나왔을까? 이게 제일 교포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지?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독분이 최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역시 제일 교포입니다. 제일 한국인. 자, 영화 2004년에 개봉되었고 유명한 배우 기타노 다케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주는 영화상 수상을 했고요. 오다기리죠. 그 유명한 일본 탑 중에 탑이죠. 이분이 이 영화에 이 배우가 조연으로 나와서 조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영미권에도 역시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블러드 앤 본이라는 이 영어 제목으로 똑같죠, 제목이. 어, 그래서 영화는 어,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이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한 남자의 일생입니다. 김준평이라는 한 독특한 인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시키나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일 조선이라는 독특한 지위, 사회적 지위이라는 것과 한 개인 김준평이라는 이 괴물 같은 남자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이 영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이니치가 보니까 이게 제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일 한국인, 제일 교포들이죠. 근데 정확한 명칭은 제일 조선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어, 한국에서 오사카로 넘어갔을 때
그 국적이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조선 국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조선이라고 쓰면 저쪽 위쪽 북한과 관련되어서 나쁜 이미지를 주니까 사실은 제일 한국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근원을 따지다 보니까 제일 조선이라는 단어가 더 훨씬 더 이들의 정체성을 더 잘 표현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이 양성일이라는 분은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블러드 앤 본스라는 피와 뼈라는 소설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석일이라는 분이시고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어, 조선일보에 작년에 2024년에 부고 기사가 떴습니다. 1936년에 이 양석일이라는 소설가가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시인을 꿈꿨는데 생업으로 인쇄 사업이 실패했고 거액을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떠돌면서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시골 책방에서 헨리 밀러라는 소설가의 남회기선을 읽고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나도 소설을 써야겠다, 소설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좀 특별한 이야기죠. 흥미롭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역시 헨리 밀러? 그럼 뭐 북의 기선이 아니고 남의 기선? 이 지점도 좀 특별했습니다. 36년생이시니까 올해로 하면 뭐 24년?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장수하셨다고 볼 수 있고, 남의 기선입니다. 저는 북의 기선을 이겼는데 보통 북의 기선을 읽죠. 헨리 밀러 하면 남의 기선도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제 스타일에 그렇게 맞지 않아서 남의 기선은 아직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조선인의 삶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성이. 그래서 밤을 걸고라는 작품으로 세계문화상 받았다고 그러고, 어, 그 피와 뼈가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뒤졌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도서관에는 이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읽었다. 그런데 이 양석이라는 분의 역시 대표작은 피와 뼈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 출판되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문학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1만 부라는 뭐 어마어마하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일본의 많은 탑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석일이라는 이 소설가의 작품 자체가 워낙 많이 알려졌고 뛰어났다,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원작이.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드는 최양일이라는 분이 일본 내의 거장, 영화계에서 거장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그런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유명한 일본 배우들이 앞다투어 출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양성일이라는 작가의 책들을 찾아봤더니 이 다시 오는 봄이라는 작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좀 읽고는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종군 위안부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묘사가 굉장히 꺼리낌이 없다. 헨리 밀러처럼 만약에 성묘사를 필요한다면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걸 드러낸다. 헨리 밀러와 동일하죠. 그리고 삶의 그 비극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폭력과 섹스 이런 거 꺼리낌 없이 드러낸다. 종군 위안부. 그래서 작품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임원영이라는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동포문학은 이런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지평이 열렸는지 모른다.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독자들이 추구해야 할 문학적 지향성으로서 무라카미 하루키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다시 오는 봄,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독자들이 무라카미 하루키 중독 같은 데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를 읽는 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만 놓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확실히 한국에서 이 리얼리즘 계열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한국 문학의 소설의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이 실천주의 문학 성향들,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쪽에서는 확실히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하루키 소설이 가지는 그 가벼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문학이란 대단히 진지한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태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뭐 길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별로 여기 이 임원영이라는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문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양석일이라는 이분의 작품 말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뒤져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제일동포 문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카이노 이야기라는 단편집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운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조금 요 이야기를 알고 피와 뼈라는 영화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 자, 소설의 문장입니다. 왼발을 일출봉에 오른발을 우도에 으라차 하고 걸친 채 쪼그려 앉은 설문대 할망이 오줌을 한껏 내갈긴 탓으로 지금도 바닷물이 급류한다고 전해지는 제주도. 그곳에서 건너온 제주도 사람들은 이카이노의 조선시장을 열었다. 자, 제주도에서 이주해온 조선 사람들이 오사카 이카이노라는 장소에 조선인 시장을 열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설문대 할망. 이건 뭐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 이카이노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돼지 젖자 쓰고 있죠. 그래서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는 들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부터 이 돌에 넘어온 한국인들, 옛 백, 백제인들이겠죠. 이들이 어, 돼지를 키우면서 생활한 것. 그러면서 이런 이노이노 뭐 이런 지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카이노라는 이야기가 붙었고, 그래서 조선인 부락을 오사카의 조선인 부락을 이카이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설문대한망 제주도의 그 창조 신입니다. 여신이고 오줌을 이렇게 내갈기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다. 거인이죠. 전설 속의 거인인데 제주도에 가시면 다음에 한번 가시면 이 설문대 할망에 대해서 할머니죠. 이 할망에 대한 전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동화책이 이 설문대 할망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앉아보자. 할머니는 한라산에 걸터 앉아 보았어요. 그런데 꼭대기가 너무 뾰족해 엉덩이를 쿡쿡 찌르지 뭐예요? 엉덩이 자리를 내야겠구나. 할머니는 산 꼭대기에 흙을 푹푹 떠서 바다에 휙휙 던졌어요. 그래서 백록담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집어던진 흙더미들은 제주도 둘러의 작은 섬들이 되었고요. 좋습니다. 아, 재밌죠? 자, 음, 이 이카이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이야기에 설문대 할망이 첫 번째로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인들이 이 이카이노에 많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설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조선시장은 마치 지렁이의 소화 기관과도 같다. 소가의 도로에 면한 미유키모리 신사를 입으로 본다면 쭉 내리뻗어 항문에서 쑥
빠져나온 곳이 운하다. 그래서 오사카에 가시면 도톤보리 가시면 또 아시겠지만 그쪽에 많이 가시잖아요. 운하가 보이죠. 강이 흐르는. 이쪽 운하에 공사를 하는데 조선인들이 많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래서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처음에 모여 살면서 이게 조선인 부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운하가 보이시죠? 여기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 1970년대 사진 같죠? 그리고 이카이노에서 생활하던 조선인들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한복을 한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옷이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조선옷이라 그러지? 했더니 잘 생각해 보면 한복이라는 말보다는 조선옷 이게 맞죠? 조선인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소설입니다. 히데카 짱이 태어난 1950년은 6.25 동란이 발발했던 해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신문은 북이 38선을 넘어 남침했다고 써댄 반면 사회주의 국가의 신문은 남이 북침했다고 선전했다. 물론 히데카 짱은 전쟁의 진상을 알 길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어, 히데카 짱이라는 소년 이야기의 50년생 이 이때 오사카에 태어난 거죠. 근데 이때 자신이 태어나고 어른들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다. 일본에서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사카 이카이노 조선인 부락의 거주민들의 9할 90%는 대부분 남쪽에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남한 한국이죠. 특히 제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가 일본에서 가깝기 때문이죠. 대마도를 건너서 대마도 해협을 건너서 오사카로 지리적 가까움이 이쪽에 이주가 많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은 북한이 먼저 했다고 합니다. 지금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 옷 입은 걸 보시면 이 북조선 그 북한 학생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그 시대적인 걸 따지면. 그래서 이쪽에 조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영향력을 행사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이 사상 논쟁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다. 간의 수공업의 일과를 마친 제주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대중탕 시치쿠 온센이었다. 동족의 정분을 나누는 장소였는데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이 정면으로 대립했다. 사람들이 모욕하러 모여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말다툼,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피와 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 김준평이라는 이 남자, 괴물 같은 남자가 역시 이 목욕탕에서 자신의 아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사상적인 건 아니고 개인적인 가족사와 관련된 다툼입니다. 자, 소설입니다. 히데카장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은 큰 고모가 부업으로 시작한 햇번 샌들이 성공했던 해로 이때부터 풀칠공이 되면 한미천 잡는다는 풀칠공 전설이 제주도 전역에 퍼졌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 해협을 건너오는 해녀가 끊이지 않았다. 50년생이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한 50년대 후반 이때에도 해방 이후잖아요. 45년 이후. 이때에도 이 제주도 사람들이 특히 해녀들이 어, 오사카로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까 거짓말 선전에 속지 말고 기한 지나 후회 말고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자.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자이니치 코리안들, 제일 한국인 혹은 제일 조선인 이들의 정체성들을 한번 보면 특별 영주권을 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방 이후에 내선 일체라는 미명,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하면서 했지만 국적을 안 줬죠, 한국인들한테. 그러면서 제일 조선인들한테는 일본인으로서 편입을 안 시켜주고 이 특별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들, 뭐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 영주권이 있다라는 것은 가족 내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뭐 추성훈 이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특별 영주권 받은 거겠죠?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자, 소설입니다. 마사오 가족은 북으로 출발하는 소련 화물선 토프리스코가 정박 중이던 니가타항을 향해 떠났다. 이 오사카에 살던 조선인 부락의 많은 거주민들이 59년 이후부터 진행된 북송 사업, 북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이념적인 문제였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어, 제일 교포들뿐만 아니고 일본인들도 역시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북한과 외교 문제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조건을 제시하는 게 북송 문제, 이 북한으로 데려간 일본인들 이들을 송환하라. 뭐 이런 걸 걸고 넘어지죠.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상의 묘가 제주도에 있는데 우째 북으로 가노. 옥삼은 탐탁치 않은 얼굴로 사상이 고향을 초월했는기다 하고 한다. 쯔쯔, 난 빨갱이가 싫다마.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38선도 6.25 전쟁도 없었을지도 모른대. 하모에.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잘 못 읽은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도 잘 못하고 표준 말도 잘 못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자, 소설의 끝 단편 소설입니다. 고향을 선택할 수도 사상을 선택할 수도 없이 간의 수공업에 정신을 쏟던 옥삼은 이카이노의 제주도 사람들이 북으로 떠난 1959년 이듬해 봄 이카이노 다리를 건너 신바시 거리를 곧장 지나서 그 앞쪽에 위치한 히가시라니의 뜻밖의 싼 집을 발견하고는 이사할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집안도 히데가짱 이 집안도 이 이카이노 조선인 부락을 떠났다.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그림 하나를 보시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영상 중에서 이 그림 너무 좋다라고 소개한 그림입니다. 어딘 것 같습니까? 예,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중간에 한라산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인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 모습 웬 것 같습니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죠. 예, 제주 4.3입니다. 민중화가 강요배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4.3. 이 4.3의 흔적들이 역시 이 아픈 역사의 비극의 흔적이 역시 오카이노, 예, 오사카 이카이노 조선인 부락에도 묻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4.3의 그 희생자, 4.3 희생자 유족회가 낸 이 조사한 겁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학살자들, 학살로 인한 희생자들이 있었다. 이들 유족회에서 4.3 쪽에서 이 유족회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 3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이 정부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3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10명 중 1명이 이 사건으로 죽었다.
이걸 피해서 이 4.3의 이 당시에 또 당연히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넘어갔겠죠. 그리고 이 4.3 이후에도 역시 이 세상의 이 불편한 시선들을 피해서 또 일본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소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미소 띈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주전자에 생수를 부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제목을 묻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바로 제주도 4.3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백꽃이다 강요배 화백이 그린 이 그림과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본구 이카이노라는 주소만으로도 제주도에서 보낸 우편물이 배달되는 마을. 이 마을에서 자란 나는 금세기의 변환점인 1950년에 태어났다. 1950년이라면 6.25 전쟁이 발발한 해이기도 하다. 그 2년 전인 1948년에는 제주도에서 소위 4.3 사건이 일어났다. 자, 한수일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정확히 이 4.3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카이노에서 이야기에서 여성들 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업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한국인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여성들의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사카를 잇는 전기선이 1923년에 무려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식민지 시대였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굉장히 짜증나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김준평이라는 인물이 이 전기선을 타고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넘어가는 첫 장면이 딱 나옵니다. 자, 1973년 이후로는 이 카이노라는 장소가 사라지고 지명도 사라지고 코리아타운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또 북한 문제, 이런 이념적인 문제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 마을이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출되는 것이죠. 운하를 따라서 흐르는 이 다리들 이런 것들을 이 작가가 한수일이라는 작가가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좀 더 확대했습니다. 시추쿠 온센이라는 곳 보이시죠? 목욕탕?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요 밑에 있는 어묵 제조 공장입니다. 왜 이걸 흥미롭게 보냐면 피와 뼈라는 영화에서 김준평이라는 이 남자가 첫 사업을 한 게 어묵 공장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것도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다? 자, 희라고원이라는 새로운 단편 소설입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식당에 모여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복절에 대통령을 저격하지 못하고 대통령 부인을 살해한 청년이 지혜. 얼마 전 재판했나 싶더니 체행됐다 안 카요. 경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아셔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 이게 아마 광복절 경축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 내외가 부부가 왔을 텐데 이 현장에서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총을 쏘았고 그 총탄은 대통령을 향하지 않고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빗나가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좀 끔찍한 사건이죠. 이 범인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대중 강의를 했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보통 60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문세광이다. 정확히 답이 나오더라고요. 차이니즈 코리안 문세광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뭐죠? 이카이노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문세광과 관련된 이야기는 약간 음모론적인 당시에는 몰랐던 사건들이 이후에 음모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역사적 숨겨졌던 역사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라 갖고 대통령을 쏜 혁명가가 이카이노에 안 살았는겨. 이 문세광이 이카이노에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조카 아는 사람 중에 이 머시기가 극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대립관계였다 않카나 부채서 그런 넉하면 부인이 미국의 CIA라 카제. 재밌죠? 유경수 여사가 미국의 CIA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갖고 영감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을 안 했나?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한테 여자가 안 있었나? 그래서 남편은 마누라가 거추장스러워진 거 아이가? 이 소설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국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철컹하고 잡혀가죠. 유경수 여사 시야에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서 자 이렇게 제가 이카이노에 살았던 한수일이라는 그 소설가의 단편 소설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다른 텍스트 제주도에 흙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수필은 이카이노에서 살았던 제주도 출신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겠죠. 이 자이니치 이 제일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되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국인 제주도로 돌아와서 살게 되면서 이 경험을 엮어서 쓴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분이 김창생이라는 분이고 작가입니다. 이카이노 제일 한국인들의 귀향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1951년 오사카의 이카이노에서 11번째 막내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한수일의 그 단편 소설과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여공 생활도 했고 조선학교에 다녔다. 이게 이제 거의 그 북한 조선연계에서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이카이노라는 책도 썼고 뭐 이카이노발 코리안 가루타 제주도 4.3 사건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쭉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와 뼈를 보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6.25 한국전쟁 그리고 이 제일조선인 특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념적인 문제, 공산주의자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끼어 있어서 이게 이야기가 안 됐다라는 거죠. 숨겨져 바닥에 은밀히 바닥에서만 이야기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쓰신 수필집 쪽에서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독특한 이 무덤들, 요게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 갔을 때 우연히 요거 이런 장면들을 봤는데 독특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자, 이제 거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제트케라고 있답니다. 한번 보시죠. 뭐지?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일본인들이 제일 한국인인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 약자인 치아는 제일 조선인이 온갖 특권을 누리며 일본인을 괴롭힌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극우 시위를 이 이카이노 이제 사라진 코리아타운에서 한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데려와서 자기들이 거의 뭐 노동력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한테 뭐 특권을 줬다? 특별 영주권? 이 차별입니다, 사실은. 그냥 일본인으로 편입시켰어야죠. 그런데 일본 국적은 주진 않으면서 특별 영주권으로 차별을 해놓고는 지금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내부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요즘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이 중국 혐오 시위, 한국 자기들 스스로 우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극우들이 지금 여러 특히 뭐 서울 시내 명동 이런 곳에서 혐오 시위를 벌이는 거 이걸 그냥 표현의 자유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안 되죠. 이거 없애야 합니다. 이런 혐오 시위들은 이건 나치가 어 유대인을 죽이자 하는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이 모습, 한국의 이 사실 이들 엘리트 노동자들이잖아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서 엉뚱하게 군사 작전을 벌이듯 체포하는 모습.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이 자이니치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코리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또 한편의 이 이카이노 출신 예술가입니다. 양영이라는 영화 감독이 쓴 수필집입니다. 북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북송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카이노에서 자란 제일 코리안들의 이야기 여기 한번 보시죠. 국적이나 사상과 관계없이 이곳에 사는 제일 코리안의 9할은 한반도의 남쪽 한국 출신이다. 대부분 또 그 중에서도 다수가 제주도 출신이다. 그래서 이분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디어 평양. 독립 영화인데 또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북송한 아버지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나라라는 영화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봤고 이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 내 기억 속 이카이노는 여성들이다. 이카이노에 사는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딸들은 제주도와 경상도, 오사카 사투리로 말했다. 뼈 빠지게 일하고 호탕하게 웃던 그녀들 뒤에는 가혹한 역사가 감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와 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놀랍게 보는 지점은 이 모두가 일본인 배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문화를 그 당시에 한국 문화를 재현하는데 굉장히 정확히 제가 본 어른들 옛날 어른들 모습들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은근히 대작입니다. 이런 시대극 2004년에 개봉됐으니까 야 이런 시대극을 스케일도 꽤 큽니다. 이런 시대극을 만드는데 와 일본 영화계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 한국이 이런 진지한
걸 다루는 시대극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요즘 한국 영화의 이런 자본 논리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한국에 남은 화교들, 대만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대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책 읽는 토끼, 어, TV, 제가 이거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책 읽는 토끼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에 제가 봤더니 제 채널 이름이 책 읽는 토끼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책 읽는 토끼 TV입니다. 책 읽는 토끼는 아마 다른 분들이 돼서 이렇게 안 돼서 제가 TV를 붙였는데 그것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은 정확히 책 읽는 토끼 TV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책 읽는 토끼 TV 이렇게 제 채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아병 영화 굉장히 좋다. 오늘 월요일인데 주말에 뭐 평일에도 보셔도 되죠. 그리고 이 오사카 제일 교포들 어, 자이니치 제일조선인 이들의 역사와 관련된 책 서너 권을 같이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행위가 어쩌면 무용하고 게으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안톤 체흐의 한 이야기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